네,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눈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진단입니다. 오늘도 김동석 상임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꼭 2년 전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합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일본의 전략이 좀 말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 굉장히 하실 이야기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27일에 재조사 결과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아니, 지금 이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한가운데 계시는 이사님께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꼭 2년 전이에요. 네. 2015년 12월 28일. 예, 이 인권 문제로 역사적 사실이니까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 보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들에 교육시켜라.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제는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렇게 얘기 안 해야 맞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이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이런 핵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일본이 과거를 정리하도록 계속 되어 왔었죠. 극적인 계기는 2007년도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미주 한인들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인데, 이렇게 하니까 일본은 사실은요, 일본은 미국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서바이벌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무슨 문제를 지적하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거는 일본이 제대로 고개를 드느냐 안 드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군성노예 문제가 오래됐지만은 2007년도 미주 동포들이 연방의회에서 미국이 일본의 문제를 곤혹스럽게 지적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했죠. 예. 그러고 나서 그때 아베 총리가 이게 미국의 힘을 빌려서 보통국가 선언도 하고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도 들어가고, 그리고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대응해서 아시아의 패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이제 아베 총리, 일본의 우파 아베 총리의 아젠다였었는데, 미국이 아베 니네 패밀리가, 니네 가족이, 니네 전쟁 범죄 집단이 그런 일을 한 거를 인정하고서 배상하고 교육시키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거든요. 네. 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들어가는 거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 총리였었는데 계속하지 않고 총리를 집어던지고 전략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총리직에서 나왔죠. 그리고 만 5년 만에 다시 총리로 복귀해서 2015년도 여름에 그 아베 총리가 워싱턴 정치권이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일본에게 지적한 거를 무력화시키려고, 진실이다 아니다 라는 걸로다가 물타해버리려고 전략을 가지고서 2015년 4월 달에 그 워싱턴을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워싱턴 의회에 와서 아베 총리가 이제 뭐 연설도 하고 그랬죠. 네. 우리 2007년도에 위안부 결의안을 만들어 놓고서 계속 기린비다 소녀상 세우면서 왔는데요. 점점 이게 대치가 됐습니다. 그때에 워싱턴에서 이미 위안부라는 이 군성노예 문제가 한국과 일본 문제가 돼버렸고 한인들만이 갖고 하는 문제가 됐어요. 이게 세계 시민사회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일본이 그걸 노려서 네. 여러분 이거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기다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요거다 아니다, 거짓말한다, 이런 서로 부딪히는 한일 간의 분쟁 이슈로 만들어버리고 들어오니까 미국이 아직 그거 아니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 중국이 커지니까 미국이, 일본이 중요해졌잖아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에 대항하고 북의 핵 위협을 막아야 되는데 네.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같이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일본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에 한국 시민사회에다가 이 위안부, 이 성노예 문제가 너무나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거 공약으로 내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선거 공약으로, 공약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공약으로 나는 일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본과 관계 안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었어요. 대통령이 됐죠. 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이 공약 때문에 일본하고 아무런 관계를 못 갖는 거예요.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 사이가 중요하니까 자꾸 정상회담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든지 2015년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한국의 박근혜 정부였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자꾸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라면서 굉장히 권력이 있는 자기 측근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서로 하는데 이게 꼭 마련해야 될 거를 안 했어요.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 일에 인벌브가 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 것처럼 시민사회의 네. 의견도 물어봐야 돼요. 그걸 전혀 모르는데 꼭 2년 전인 2015년 12월 28일 날 그날 갑자기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외교부 장관이 각각 나와가지고 동시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내용에 가까운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이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한국이 자꾸 있었다고 그러니까 있었다고 해준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네네. 요번에 한번 우리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돈을 이제 얼마 줄 테니까 이 돈 갖고 그냥 나가 떨어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말에 꺼내지 말라.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는 한국과 관계없이 인권 문제로 세계 시민사회 갖고 갔는데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 일하면 한국 정부가 나와서 하지 못하게 좀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저는 화가 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못 있겠더라고서요. 이게 굉장히 괴롭고 그랬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꼭 2년 전에 했는데 꼭 1년 전서부터 이 탄핵이 나왔잖아요. 국정농단.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못 마치고 아웃이 되니까 새 정부 들어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사인 이 한일 간 말도 안 되는 이 합의가 잘못됐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새 정부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어떻게 해서 그런 합의를 받는지를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교부 하에 두지만 외교부 장관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가 지난 6월 달인가 나왔죠. 그래서 5개월 내로 태스크포스가 진상을 좀 발표한다. 그렇게 가지고 5개월 만인 지난 12월 27일이었죠. 네. 태스크포스의 TF 발표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게 이거는 한국에선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정상적으로 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죠. 그리고 이 페이퍼에 나온 거 외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 페이퍼에 나온 건 그거지만 그것도 우리는 화가 나는데 이 이면에는 말도 안 되는 게 3가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여기에 왈칵했고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12월 28일인가요? 네. 그때 뉴욕타임즈 1면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이제는 이 이슈가 인권 이슈로 가 있는데 네네. 한일 간에 이렇게 분쟁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더구나 지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있고 더구나 내년도 2월 달에 뭐입니까? 평창 올림픽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고 핫한 이슈로 올라와서 지금 이게 이제 감론문을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네. 그러면 그 2년 전에 2015년 12월 28일에 그때 그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가 지금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네네. 그게 분한데 네네. 그래서 12월 28일 그 합의문을 보고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네.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이라도 하려고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워싱턴에 주재하는 한겨레 신문 특파원이 이게 네. 이제 제가 여기 한복판에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기고 일본이 정말 좋은 길로 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략을 계속 미국 시각에서 제가 이거를 계속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네네. 미국 시민 일원인을 강조하자. 한국은 덜 나와야 된다. 미국 시민사회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기린비나 소녀상을 세워도 반드시 한인회관에 세우고 그러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버글버글 그러지 말자. 그러면은 자꾸 일본이 한국과 일본 문제로 가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불리하니까 한인들이 별로 안 사는 지역으로 가자. 그리고서 기린비를 세우더라도 소녀상을 세우더라도 우선 그 지역에 미국 정부가 설치 법안을 만들자. 공공장소에 세우자. 여러분 미국 시민사회 한인회관은 공공장소가 이미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끼리 왜 네. 저거는 한인이 오너가 돼버리니까 네.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있는 안방에다 세워 보십시오. 지금 시점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맞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워싱턴 주재 한겨레 신문 특파원이 저한테 인터뷰 요청해서 제가 전화로 차 안에서 인터뷰를 다 했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뭐냐? 한 번 이 정부 대 정부가 합의를 본 거를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꺼내지 말자. 불가역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됩니까? 홀로코스트 보세요. 피해자 하나만 나와도 와글와글 가가지고 그냥 왕창 터트려 가지고서 독일은 다 배상하고서 사과하고 다시 거기에 잊지 말고 후대에 교육시키자. 기념비 내오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인권 네네. 이슈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인권 이슈는요. 저는 그때 한겨레 신문 특파원하고 이 인터뷰할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제가 미국 사회에 와서 배운 거는 인권 침해, 인권 문제는 끝이 없어요. 인권 문제를 들추어낼 때의 목표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후대들에게 교육시키자. 오늘도 내일도 자꾸 리마인드 해가지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네. 아르메니안 학살, 아일랜드 대기근, 노예 문제, 홀로코스트 문제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왜 위안부가 역사 진실이고 20만 이상 아시안 여성들이 군대의 전시 때에 성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고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I Can Speak라는 그런 영화 보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인생을 다 폭삭 망하게 한 거 이거는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후대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네. 일본도 결국엔 동의할 겁니다. 세상은 좋게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핵심적으로 다 그 인터뷰를 했더니 그게 박근혜 정부 때에 그 인터뷰가 나가가지고 그게 탑 뉴스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일을 하는 나와 계신 외교관들이 이제 네. 저를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 정부에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곤란하죠. 네. 그랬더니 외교관들 여기저기 가면서 그 사람 그러면 정부에 반대한다라느니 뭐 반정부니 말이 됩니까 이게요? 그럼요. 저는 이거를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이게 불과 2년 지나서 다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소신껏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 태스크포스 이 조사 결과 발표 나올 때 2년 전 생각하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 옳은 일에 나서야 됩니다. 네, 어려워도요. 네. 이 세월은 순식간에 언제 진실이 딱 밝혀질 때 머쓱해지잖아요. 어디 얼굴을 못 들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그 태스크포스 발표 직후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강경하죠. 일본은 너무 교활합니다. 한국의 상황과 처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라는 삼각동맹에서 계속 유지해 오던 군사 전략 그런데 군사 작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과도 다른 면에서는 협력해야 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일본은 너무나 좋죠. 이럴 때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태스크포스 발표 나자마자 네.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하고 합의한 외교적인 이 합의문을 1mm도 난 안 움직이겠다. 네, 그 얘기를 총리가 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일본 외상은 나와가지고요 편안하게 발표를 하대. 그 표정을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합의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한일 관계에는 관리되지 못한다. 거의 한일 관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방 북한에 대해서 한미 관계, 미일 관계, 그다음에 한미 관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내용들 얘기만 안 했지 여기까지 올라왔죠.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그게 뭔지. 네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한국의 새 정부는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시민 앞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이런 긴장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주 휘발성 강한 이슈로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유독 미주 한인들에게 민감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일본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는 결정적인 거는 미국이
일본이 감추고 있던 전쟁 범죄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인정해라. 네.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하고 보상해라. 그리고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너네 나라에서 우선 교과서에서 넣어서 교육시키고 전 세계 시민들이 이거를 기억해 가지고 교육되게 만들어라. 뭐 이거였거든요. 네. 그때서부터 일본은 어이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나왔죠. 미주동포들이 했잖아요. 미주동포들이 100년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워싱턴의 그 거대한 의회를 움직여서 일본이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해서 이거를 만장일치 결의안으로 만들었죠. 2014년인가는 법안도 만들었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이 이 결의안을 이행하는지 이행하지 않는지 늘 조사해서 예산 통과될 때에 보고서를 내라. 보고서 냅니다. 예. 이 미국 의회의 힘이에요. 미국 의회는 누가 움직였습니까? 미국 시민이 움직였죠. 네. 200만 이상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세금을 내는 한인들이 이걸 했죠. 이걸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말 진정으로 조금씩 미국에 있는 동포들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주 한인들의 그 실력이고 자존심이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네. 이 위안부에 관련한 성노예에 관련한 기린비도 여기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게 세계 최초의 기린비입니다. 네, 네. 버긴 카운티에 가면요, 아르메니안, 노예 문제,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이 아이리시 대기근, 5번째로 위안부 문제. 이게 코트 앞에 쭉 이렇게 바위덩어리에 새겨져 있어요. 네. 이건 매일같이 공립학교 학생들을 역사를 교육시킨다고 선생님들이 데리고 와요. 그럼 케이스가 나가서 설명하고 5개 중에 하나죠. 이게 미주 동포들의 현안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그동안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방송도 한국에서 많이 좀 봤으면, 왜냐하면요, 한국에 있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정치인이고 정부는 미국의 미주 한인들이 이 일을 하는 거를 좀 모른 척 해줘야 도와주는 겁니다. 참견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막 하니까 미국으로 홍보한다고 자꾸 오면은 일본은 박수 쳐요. 이게 자꾸 한국이 하는 걸로 돼 있지. 네, 그렇죠. 우리는 기린비를 세웠는데 서울에서는 소녀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녀상이 미국으로 오고 서울의 소녀상이 맨하탄의 한인회관에 가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는 국무부에다 이것 봐라. 이게 어디 미국 시민이 한 거냐. 이 소녀상을 세운 사람을 만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연락을 하더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기는 길로 가기 위해서, 일본을 진정한 좋은 이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지혜를 짜고 어떤 전략으로 갈까 할 때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네. 나서시려면은 조금은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처음에는 미국의 정치인들을 미국 시민 입장에서 미국 시민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쉽게 갔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니까 한국의 미디어와 한국의 정치인과 한국의 시민사회를 과도하게 끌어들였죠. 한국에 무슨 공연팀들이 막 왔죠. 그러더니만 이게 미국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싸우는 걸로 되니까 미국은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니까 이거 지금 아니야, 하지 마. 이런 분위기로 가죠. 네, 그렇네요. 매우 안타까우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어쩌면은 더 조용하게 그리고 한인들이 나서기보다는 일반 시민사회에 다른 인종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인국 사람들이 별로 좀 없는 데에서 네네. 많잖아요. 문화예술계, 출판계, 뭐 이런 언론계, 학계 이런 데로 많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저 부글부글 끓고 카메라가 막 가주니까 글로 갈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런 전략 이렇게 가야만 이게 일본이 변화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제발 이 이슈는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벌써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또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총 우리 3개국 사이에서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내막을 이사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네.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할 때 이게 저는 2018년서부터는 이걸 노골적으로 밝히려고 그럽니다. 네. 그때의 일본은 미국과 일본 관계가 이게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일본 총리실에서 미국의 행정부에다가 미국 백악관에다가
이 결의안을 추진하는 일단의 아시안들은 우리를 겨냥한 겁니다. 예. 뉴욕의 뉴욕 동포들을 겨냥했어요. 그 사람들은 중국의 작단이다. 분명히 중국 쪽에서 돈을 받아서 활동할 거다. 그게 오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조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아니거든요. 네네. 인권 문제로, 전시 때 여성 인권 문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마이크 혼다를 시켜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했거든요. 엄청나게 아주 힘들었지만은 꿋꿋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이제 밝히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미국 국익에도 문제가 되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안보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 중국에 대해서 점점 커져오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방어 개념의 흐트러짐이 생기니까 이거는 안보 개념으로 갑니다. 요거를 일본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한미일 관계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있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여성 인권의 이슈로 가고, 철저하게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무슨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그랬다가는 다 들이다봅니다. 예. 저는 예, 국무부에 가가지고서 네. 국무부의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국무부의 일본과에 있는 친일계 공무원들이 이 뭐 소녀상, 이 롱아일랜드 기린비, 뭐 이 기린비례 같은 걸 다 내놓고서 이게 어디 미국 시민이 했냐? 어디 기린비례냐? 한국 정치인 이름이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할 거보다는 아주 진지하게 고민 많이 하면서 해야 되겠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 이 세 나라 속의 이 이슈가, 그리고 이 이슈를, 이 문제를, 성노예 문제를 정말 인권 문제로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키는 미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250만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고, 네. 시대 정신이고, 왜냐하면 이게 안보 문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 세력부터 들어오는 또 대륙 세력을 막아내는 이게 굉장히 요긴한 지렛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범 시민으로 인정받고. 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인데 어느 때 보면은 이 이슈가 미국 내 한인들 손에 들어온 거는 디아스포라의 세기 말 세기 초 디아스포라 하나인 미국에 사는 한인들 이민자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축복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문제 해결 방향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앞으로. 방향은 네. 전략은 그렇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뉴스 진단 2017년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송구영 씨 네네. 인사인데, 그런데요, 개띠의 해입니다. 황금 개띠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개띠입니다. 네. 네, 이 개띠 무술년인데요. 여러분, 사실 분단국가 이민자입니다. 우리가 분단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관건인데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민족적 입장에서도 역할이 크고, 또 미국 내에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힘을 강화시키는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연말 연초 따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더욱더 저는 새해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평안하게, 조용하게, 그렇지만은 선택과 집중으로 한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인 동포사회 만드는 데에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그런 한인 사회를 만드는 거를,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 KBTV와 함께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7년 마지막 날에 오페라에 나오는 합창곡 한 곡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 아시는 그 합창곡인데요. 오렌지꽃 향기 바람에 날리고 아실 겁니다. 우리 귀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경위는요. 그 유명한 영화 대부에 이 합창곡이 나옵니다. 그 마피아끼리의 싸움에서 알파치노가 딸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던 딸하고의 지나갔던 일을 회고하면서 이 합창곡이 쭉 나오죠. 오렌지꽃 향기 바람에 날리고입니다. 이탈리아의 이 오페라 곡인데요. 어느 한 시칠리아 섬 어느 한적한 시골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국에는 살인으로 결론이 나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한 면에는 평화로운 어느 한적한 마을에 그 맞는 이런 시작하는 아주 한가로운 이런 합창입니다. 오렌지꽃 향기 바람에 날리고 종달새가 날아다니죠. 새들이 노래하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소녀들이 노래하고 짝을 찾고 이렇게 평화로운 이런 광경을 얘기해 주는 합창곡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면에는 이런 그 증오와 사랑 치정극이 있는,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해에 한인 사회의 중년 남성들의 문화를 선도하는 카메라타 남성합창단이 맨하탄 공연에서 불러가지고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1년 마지막 날에요. 이 합창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병현 씨가 주의하는 카메라타 남성합창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